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케임브리지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만나 뵈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은 제 시간으로 오전 5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녹화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강의가 되겠지만 제 녹화를 그냥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돼서 좀 즐겁고 신나고 힘차는 소식으로 여러분과 뵀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암울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 제목은 선제 공격 독트린과 동북아 전쟁 위기. 아주 좀 무겁고 심각한 제목이 됐습니다. 또 이런 제목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올해 2023년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적어도 80년대 초부터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위기감을 현재 갖고 있고요. 여러분과 그러한 위기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제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한반도 동북아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보고 있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북한, 미국, 일본 등이 모두 선제 공격 독트린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경쟁 긴장 상황으로 이 지역을 몰아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실수나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커다란 전쟁으로 비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표는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발발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겠지만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의 강대국들이 모두 선제 공격 독트린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이 상황에서 사고와 실수들이 발생했고, 그것이 도화선의 불을 당긴 꼴이 돼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의 상황은 이 당시와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북한, 한국,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카메라가 좀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슬라이드는 문제가 없으니까 제 얼굴은 보시지 마시고 주로 슬라이드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해서 발발하게 됐는가? 우선은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이 Cult of the Offensive, 저희가 우리말로 선빵의 미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선빵의 미신을 모든 강대국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선빵의 미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요새 많이 듣는
말이고 스포츠 중계가 있을 때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하지만 사실은 20세기 초에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등에서 모든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이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신념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군사력을 추구하고 있었고 또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그 작전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슐리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갖고 있었던 계획은 동과 서의 프랑스와 러시아라는 대국이 있으니까 독일이 먼저 프랑스의 선빵을 날려서 프랑스를 제압을 하고 재빨리 군사력을 다시 동쪽으로 이동해서 러시아를 선빵으로 제압해서 두 나라를 제압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에서 핵심은 선제 공격입니다. 프랑스가 전쟁 준비가 되기 전에 프랑스를 먼저 제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전쟁 준비가 되기 전에 러시아를 또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슐펜 계획의 핵심은 이 선제 공격이었고요. 프랑스와 러시아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선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국가들이 이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국가들이 또 군사동맹으로 엮여서 양대 진영이 대립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독일이 무작정 선제 공격을 하겠다든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무조건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모두가 전쟁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 있었던 상태가 바로 세계 1차 대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이 유럽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 사고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페르디난드 대공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 암살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독립주의자들이 이 페르디난드 대공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암살자들을 5명 이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로 실패를 했냐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이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이 차에 튕겨나가서 제대로 폭발을 하지 않았고 이 폭발을 투척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고 해서 이 독약 캡슐을 먹고 뒤에 있는 강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던진 폭탄은 튕겨나가서 폭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먹었던 독약 캡슐은 이 시효가 지나가지고 약발이 떨어져서 이 독약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강물에까지 뛰어들었는데 마침 건기라서 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지만 자살에 실패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몰매를 맞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의해서 구조를 받습니다. 어쨌든간 5명이나 넘게 암살조들을 배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모두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디난드 대공은 원래 목적했던 장소에 가서 행사를 잘 치렀죠. 그런데 문제가 또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길을 바꿨습니다. 오는 길에 암살자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피하자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자 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운전수들에게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페르디난드 대공을 모시고 가던 운전수가 엉뚱한 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경찰서장이 이 길이 아니다, 돌아가라 하니까 또 운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급정거하고 후진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 자동차들이 이게 수동 기어였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차를 세우고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빼는 과정에서 엔진이 꺼져버린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일어났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엔진이 꺼져서 차가 멈춰버린 그 바로 옆에 암살자 한 명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암살자는 원래 계획했던 것이 실패를 해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고 시리에 젖어서 되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르디난트 대공을 태운 차가 자기 앞에 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서 암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은 엄청난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무수하게 많은 실패와 실수와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로 귀결이 됐고, 근데 이 암살이 되는 순간 당시 모든 국가들이 전쟁 준비, 선제 공격 준비를 한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을 촉발시킨 겁니다.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했어. 이런 이 세르비아 독립주의자들이 이제 독립을 하려나 보다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당장 자기들의 전쟁 계획을 발동시킵니다. 먼저 쳐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쪽 러시아에서 또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당장 러시아의 군사력이 동원령이 발동이 되고 러시아가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주위에 있던 독일이 또 작전에 들어가고, 독일이 작전에 들어가니까 프랑스가 들어가고 영국이 들어가고 해서 줄줄이 강대국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이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쟁에 발생하는 그 계기들을 봤을 때는 이 선제 공격 준비로 긴장 상태가 극대화된 것 플러스 사고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1차 세계대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동북아시아의 모습이 당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보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선제 공격 독트린을 채택하고 선제 공격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 동북아시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우선 보고 한국, 미국과 일본을 보는 식으로 동북아시아 정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바가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력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이러한 핵무기들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명을 먼저 보면은 기본 사명은 이제 전쟁 억제이고, 작전적인 사명은 이 전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에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결정적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와 격퇴, 승리, 이것이 핵무력의 기본적인 사명인데, 사실 이것은 미국과 한국, 한미 동맹의 그 핵 사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지난 9월 채택한 법령에서 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육 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2가지, 3가지 정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을 경우에 북독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핵 대 핵 사용 전략이죠. 그래서 핵의 선제 사용 독트린은 아니지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두 번째 부분은 핵무기가 아니라 기타 대량 살육 무기, 대량 살상 무기라고 우리들은 얘기하죠.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더라도 북은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은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힌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이 감행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임박하였다고 북이 판단하는 경우 북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북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심하게 얘기하자면 한국과 뭐 미국에서 뭐 굳이 공격을 할 계획이 없거나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고 단지 뭐 군사훈련만을 하고 있는데 북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 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북의 판단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북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이것은 핵무기 선제 사용 독트린이고 북이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2013년에 천명했던 억제 전략에서 굉장히 다른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전략으로 이동을 했다 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고 또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 과연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능력에 굉장히 근접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발사체와 탄두를 계속 개발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여준 것은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두 가지를 뽑았는데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중 발사 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 대부분은 이제 바닷속에 잠수함을 띄워서 그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위협성이 높습니다. 바닷속에서 다니는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시에 미사일이 발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은 이러한 미사일을 잠수함에서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수에서 내륙에 있는 호수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은 북은 자신의 영토 어디에서든지 육지가 됐든 물이 됐든 호수가 됐든 바다가 됐든 어디에서든지 숨겨진 상태에서 불시에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이 애초에 개발이 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선제 타격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과 미국이 북의 미사일들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그러한 능력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사일들을 어디다 숨겨놔야 됩니다. 숨겨놨다가 불시에 갑자기 확 하고 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이러한 능력은 선제 공격, 핵무기 선제 사용에도 아주 유용한 그런 능력이죠. 물속에 숨겨놨다가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순간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냥 즉시에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선제 공격 능력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쪽에 보여주는 사진은 작년 12월에 북에서 공개한 것이죠. 그래서 고체 연료 엔진 시험 사진인데, 고체 연료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빨리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미사일 몸체를 세워놓고 거기에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그 다음에 점화를 해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미사일을 세우고 특히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나 그 정찰 자산에 의해서 감시가 가능하고, 이것이 발사되기 전에 한국이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이미 연료가 장착이 된 상태에서 미사일이 서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갖다가 세워놓고 바로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미사일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 체계를 개발을 한 중요한 이유는 역시 이 SLBM과 비슷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은 나름대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체 연료 미사일들을 개발을 했던 것인데,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미사일들을 개발해 놓고 보니 이제는 선제 공격에도 핵무기 선제 사용에도 아주 유용한 그러한 미사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북은 핵무기 선제 사용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고, 2차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1차 타격 능력, 다시 말해서 선제 공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북이 왜 이러한 선제 공격 독트린을 채택을 하고 선제 공격 능력을 추구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이 그러한 독트린을 채택하고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는 사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응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북 간의 군사균형,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항상 북의 핵무기, 미사일을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북의 군사력이 어마무시하고 한국은 진짜 위협에 아무런 힘없이 노출되어 있는 나약한 존재인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이고 북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군사비입니다. 대한민국의 2022년도 국방비가 54조 원이었고 올해 2023년에는 그 국방비가 57조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근데 미국 그 국무성에서 친절하게도 남북의 국방비를 달러로 환산을 해서 비교하기 좋게 아예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440억 달러이고 북한의 국방비가 44억 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북한보다 10배 이상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1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방비 추이를 보면은 1970년대 초부터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난 50년간 한국의 국방비가 계속해서 북의 국방비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죠. 한국의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지난 몇십 년간 이렇게 많이 썼는데도 제대로 방어 능력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국방비는 뭐 엿바꿔 먹은 거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엿바꿔 먹을 리는 없죠. 한국이 재래 군사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미국 국무성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43억 달러가 북한 GDP 26.4%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북한 국가 총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을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럼 그 북한의 GDP가 얼마냐 하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GDP 4분의 1이 4.3빌리언이니까 북한의 GDP는 그럼 이것의 4배가 되겠죠. 그러면 17빌리언, 그러니까 170빌리언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의 국방비 440억 달러의 2분의 1, 3분의 1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북한 총 경제 생산량의 2배, 3배를 국방비에 쓰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뭐 먹고 입는 거 다 안 하고 그냥 국방비에만 매진을 하더라도 국방에만 모든 경제를 매진하더라도 한국의 국방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량화해서 보여준 것이 이제 Global Firepower Index, 뭐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가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경제적인 뭐 저기 그 국력 지표를 이용해서 그 군사력, 전투력을 비교를 하는 인덱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인덱스를 보면 한국은 거의 뭐 세계 최고급입니다. 세계 6위입니다. 근데 북은 34위입니다. 국방비 차이가 이런 식으로 전투력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한국과 북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한국이 훨씬 위에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한미 군사동맹이 있고 또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핵 군사력을 한국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추가를 하면 한국의 군사적인 우위가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기 전에 제가 그 한반도 군사군영의 그 변화 과정을 여기 간단하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만 해도 북한의 군사력이 뭐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손쉽게 부산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던 것이 미국의 확장 억제입니다. 예, 확장 억제라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알쏭달쏭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 거죠. 북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깝죽되면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하겠다 하는 것이 확장 억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의 이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니까 미국이 그것을 미국의 핵 군사력으로 보완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60년대, 70년대를 지나간 거죠. 근데 이제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핵 군사력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한 군사력입니다. 당시에 소련과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핵 군사력인데 그 군사력으로 북을 위협하니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위 말해서 비대칭적 군사력이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능한 한 DMZ 근처에 배치를 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이 장거리
미사일들을 이제 많이 장사포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역시 이 휴전선 근처에 배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가능한 한 많은 화력을 이 남쪽에 쏟아부어서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 이 북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핵 군사력으로 북을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면 북은 비핵 군사력으로 남쪽을 초토화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대응 전략이었죠. 그렇게 이제 북이 대응을 했는데 이 사이에 한국의 군사력이 쭉 올라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부터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를 추월하기 시작을 했고 또 미국에서 최첨단 무기들을 수입하고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한국의 국방력이 성장을 해서 북을 추월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대칭적 군사력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도 이제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핵무기는 여전히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칭 군사력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국이 군사력을 증대시켜서 이 비대칭 군사력이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 무장을 시작을 한 겁니다. 통상적인 군사력으로는 더 이상 군사력을 더 증대시킬 수 없는 거죠. 이미 GDP의 25%를 쓰고 있는데도 한국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군비 경쟁이 더 이상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을 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이 개발한 것이 핵 억제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핵무기를 개발한 초기에는 억제력으로 사용하겠다고 천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북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한다고 우리 쪽에서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 통상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이 북의 미사일들을 막아내겠다. 그리고 북이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아예 선제 타격으로 발사 자체를 막겠다 하는 개념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삼축 체계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그것들이 배치가 되면서 이제는 북의 핵 억제력이 이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삼축 체계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계속 상호간에 서로 치고받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 억제력이 미사일 방어에서 무력화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북이 대응한 것이 이제 핵 선제 공격 독트린인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로 막겠다 그러고 선제 타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겠다고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가 그냥 먼저 이쪽에서 준비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겠다 하고 나온 것이 작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에 대응해서 그럼 우리도 선제 공격으로 가겠다 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태, 지난 몇십 년간 계속 군비 경쟁이 엎치락뒤치락 이루어졌지만 최근 작년과 올해의 모습은 모두가 선제 공격을 추구하면서 언제 전쟁이 터지거나 언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축 체계라는 것이 이런 미사일 방어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발사의 왼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영어에서 left of launch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는 거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초기 타격하는 것이 이제 선제 타격의 개념입니다. 막 미사일을 세워놓고 발사하려고 하는 순간 타격을 해서
발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제 선제 타격의 개념이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도중에 이것들을 요격시키는 것이 미사일 방어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대량으로 보복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대량 보복입니다. 그래서 이 선제 타격, 뭐 킬체인이라고 한국에서 표현을 합니다만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 보복, 이것이 삼축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는 이 삼축 체계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있고, 또 이 삼축 체계에 추가해서 발사의 왼쪽, 발사를 하기 이전에 발사를 못하게 만든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북핵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삼축 체계 플러스 발사의 왼쪽도 부족하다 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의미하는 바는 북한의 민주화, 다시 말해서 정권 교체까지도 추구를 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사전에 파괴하고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그 대북 정책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윤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그 말을 최근에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단순한 말 실수는 아닐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국방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 그겁니다. 이전에 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능력을 추구를 했다면, 이제는 압도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00배, 1000배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최근에 뭐 한국식으로 통일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북한의 민주화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선제 공격을 포함해서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도 추구를 해야 한다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대북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어떠한 모습이냐? 우선 가장 기본선으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한국 전쟁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한국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전 트럼프 정부와에서 발표됐던 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가지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조항은 평화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한다. 제가 이 공동성명은 북의 그 원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원문 자체가 이제 북에서 나온 것과 영어 2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언어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어쨌든간 1항과 2항이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평화관계, 그리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 그리고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3번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 또 평화체제와 비핵화, 이 3가지가
같이 물려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 또 한반도 평화 체제, 또 한반도 비핵화, 이것이 이 2018년 공동성명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이든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 하는 발언의 속내는 이겁니다. 이 2018년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달지 말고 대화하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북미 관계, 평화 체제,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조건으로 달지 말고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재의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 근데 현재의 상태는 전쟁 상태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대북 정책은 그 현재 전쟁 상태의 지속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상태가 워낙 오래 지속이 되고 일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를 평화로 착각하고 살고 있고 또 바이든 정부와 일본의 경우 이러한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를 현상 유지라는 명목하에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군사적인 전략이 억제, 방어, 경제 제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보면은 억제는 이제 그 확장 억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1950년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된 정책입니다. 이 1950년 12월 1일자 뉴욕타임스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 한국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트루먼 대통령이 아예 공언을 했고 이 정책이 이후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또 항상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에 대해서 핵무기를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전략을 1950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고 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이나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이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확장 억제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이라고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 확장 억제라는 것은 오래된 전략이다. 방어는 사실 그 자체로 봤을 때 사실 나쁘지 않은 당연히 모든 국가가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는 그러한 국방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호 억제 상태에서 방어 전략을 추구하면 상대방의 억제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 방어가 선제 공격의 능력을 주게 된다는 역설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북과 한미 동맹 사이에 일종의 상호 억제 상태가 형성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라는 이름으로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북의 억제 능력이 무력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은 북을 언제든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는 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한반도 군사균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반격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정부가 작년 말 세 가지 안보 문서를 채택하면서 일본의 국방 정책의 핵심으로 반격 능력을
추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격 능력도 말 자체로만 보자면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국제법적으로나 또 국제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선제 공격적인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무인 유도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 목표물을 입력시켜 놓으면은 자기가 지도를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항로를 조정하면서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미사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유도 미사일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9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이 미사일이 사용된 경력을 보면 항상 전쟁 초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하는데 사용을 된 무기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걸프 전쟁 때도 그랬고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도 그렇고 적 사령부 내지는 지도부 또 커맨드 센터를 가장 먼저 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공격하는데 투입되는 것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제 공격적인 무기 체계가 이것이고요. 이러한 무기 체계를 일본이 도입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유도 미사일이긴 하지만은 비행기 같기 때문에 비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1000km를 비행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일본이 일본 근해에서 군함을 띄워서 여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서 북한을 가격을 한다. 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것을 포착해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 미사일을 요격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일본의 입장입니다.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1000km입니다. 이 1000km를 날아가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북한이 고체 연료를 장착한 미사일을 여기다 세워서 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포착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그때 발사를 하면 이것은 1시간이 걸려서 이 지점에 도달하는데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7입니다. 그래서 10분 이내에 일본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 준비를 포착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에 도착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 뒤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요격을 하겠다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기 훨씬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기 전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미 발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근처에 와 있어야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먼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북은 자기들의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에서 갑자기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전에 선제 공격용으로 계속 사용됐던 미사일입니다.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시리아 전쟁에서 등등. 그렇게 되면 북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선제 공격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도 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동원해서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이것을 대북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전쟁을 촉발하는 그러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난한 이 군비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비 경쟁이 지금은 선제 공격 대 선제 공격의 수준으로까지 치달았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사건과 사고가 이 긴장된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2년을 잠깐 돌아보면서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이 돼서 11월 4일, 5일까지 계속됐는데 이 상황을 잠시 돌아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북이 미사일들을 여러 발들을 발사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NNL 이남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떨어진 미사일체가 있죠. 이제 한국 측에서 수거해서 이것들을 보여줬는데 여지없는 의심의 여지없는 그 러시아제 미사일이었고 북이 발사한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것이 NNL 이남으로 떨어진 것은 이제 뭐 휴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한국군에서 바로 대응을 해서 이 전투기 3대가 출발해서 NNL 이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북에서는 이 유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해서 이 포항 인근까지 날아가서 이쪽 요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의 주장이고 한국 측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NLL 이남으로 떨어진 미사일이 의도된 발사였다기보다는 실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북의 발표를 보면 북은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에서 탄두는 NNL 이북 어디에선가 폭발을 했거나 그 어디에선가 떨어졌고 NNL 이남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엔진부는 탄두와 상관없이 일단 올라가서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NNL 이남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탄두의 궤적만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NNL 이북 어딘가를 겨냥하고 당시 한미 연합 공군 군사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훈련 차원에서 발사를 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엔진부가 의도치 않게 NNL 이남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수였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탄두까지 날리려고 했는데 차마 실수로 탄두는 NNL 남쪽으로 못 날아오고 엔진부만 날아온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 일부가 NNL 이남으로 떨어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또 미사일을 이북으로 발사를 한 겁니다. 근데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은 실수로 이게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아니면 실수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죠. 북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자위적 차원에서 대응군사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미사일 3발을 NNL 이북으로 발사를 했다. 굉장히 경계감이 올라갔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북이 사실 어떤 대응을 했을지
아찔한 순간이죠. 물론 이전에 이 북의 미사일 한 발이 NL 이남으로 떨어졌을 때 한국이 어떤 대응을 했을지도 사실 아슬아슬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공해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더 강한 100배, 1000배의 대응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응도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북이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북은 이에 대응해서 뭐 100배, 1000배로 대응하는 대신 그 유도 미사일이라는 것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걸로 상황 종료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이 유도 미사일을 발사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상황 종료를 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했지만 아주 다행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지 어쨌는지 뭐 저희 입장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발사를 하지 않고도 발사했다고 북에서 발표했다면 그리고 그걸로 상황을 종료시킨 거라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발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우리는 그런 거 못 봤다고 넘어갔다면 그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 제 판단으로는 이 모든 사건의 시발은 단순 사고였습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엔진부가 사고로 NL이남으로 떨어졌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솟았다가 아슬아슬하게 무마가 됐다. 근데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이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일도 알고 있고 또 당장 한국 안에서도 한국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사고가 발생한 일도 있었고 11월 초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1년의 미사일 주고받기 과정에서 북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 고각도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순간 일본에서는 이 J 알러트라는 알람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빨간 부분, 지도의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으니 이 지역의 주민은 피신하십시오 하는 알람이 뜬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다 경보가 간 거죠. 그런데 이 경보가 간 것은 사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정보 자산에 의해서 북의 미사일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 정보 자산에 의해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북 미사일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서 만약에 2022년 11월 3일 날 일본이 토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됐거나 아니면 이 시점 1시간 전에 토막 미사일이 북을 향해서 날아갔었어야 됐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이 사고라고 제가 얘기하는 바는 이 북의 미사일이 이 빨갛게 표시된 지점에 떨어진 일이 없죠. 7시 53분에 이 알람이 떴는데 잠시 후 8시에 또 2차 알람이 떴습니다. 2차 알람에서는 북의 미사일이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갔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뭐 이상한 물건이 떨어졌으면 신고하십시오. 이런 알람이 떴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고각도로 날아갔다가 동해상으로 떨어지면서 대기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북에서는 이제 새로운 탄두 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태평양이 됐든 동해상이 됐든 탄두가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7시 53분에 일본을 향해서 북의 미사일이 날아오겠다고 알람을 날렸고 8시에는 미사일이 태평양상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알람을 날렸습니다. 역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당시는 그나마 무사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2023년에 들어서도 이 한미 군사 훈련이 여러 가지로 계획이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기시다 정부가 모두 군사력 확충 그리고 선제 공격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북도 이해에 대응해서 선제 군사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감행을 하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어떤 실수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은 요행이 이 사고가 사고로 끝났지만 지금 모두가 100배, 1000배로 대응하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도 크게 비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위태스럽고 단순한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